한국, 그딴 나라가 우리 러시아에게 상대나 될 것 같아? 말 그대로 핵도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대국인 러시아에게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러시아의 사성 장교가 말했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들은 한국 청년은 무엇이라 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렉세이 체르노프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의 전략 군사 분석국장이죠. 제 나이 58세, 냉전 시대부터 정보국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파 분석가입니다. 체르노프 국장님, 펠드만 차장님께서 보고서 초안을 요청하십니다. 부관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펠드만, 그 이름만 들어도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죠. 40대의 젊은 나이에 FSB 차장이라니. 크렘린의 귀족 가문 출신답게 정보국 내부에서도 권력을 향한 야망이 가장 노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해주게, 미국과 중국 부분은 완성됐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부관이 나가자 저는 다시 아시아 지도를 펼쳤어요. 러시아의 미래는 동쪽에 있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지도 위에서 작은 반도로 보이는 그 나라에 잠시 시선이 멈췄죠. 대한민국. 제 눈에는 그저 하찮은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비웃을 만한 수준이었죠. 우습게도 그들은 자국 방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주변국을 견제할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듯했어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 앞에서는 그저 벌벌 떨 뿐인 꼭두각시 국가입니다. 지도자료 아래 적힌 메모를 다시 읽었죠. 미국의 해구산 의존, 자체 핵무장 능력 부재, 국제 분쟁 경험 부족, 방어 시스템 취약,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전무,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듯 보고서의 한 줄짜리 각주가 될 것이었어요. 저는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봐 한국군의 실전 경험은 전무하고 그들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독자적 개발 능력은 의심스럽다는 평가였죠.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내부 갈등이 심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없다면 무너질 국가, 그게 한국에 대한 우리의 평가였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 딸 안나였죠. 모스크바에서 8,000km 떨어진 서울에서 군사 외교관으로 근무 중인 그녀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서울은 오늘도 활기차네요. 여기 몇 가지 자료를 보내드려요. 당신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들이죠. 영상은 흐릿한 화면으로 바뀌었고 저는 무언가 훈련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했지만 안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당신은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하지만 무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내리고 있었죠. 30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제 확신은 너무 견고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 반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주변국과 비교하면 군사력은 물론 전략적 사고도 부족한 약소국에 불과했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시아 전략 지형. 저는 펜을 들고 한국 항목에 메모를 추가했어요. 재검토 필요? 그리고 안나가 보낸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선명해지자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영상 속 한국군 훈련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어. 이게 뭐지?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밤이었지만 서울은 아침이었죠. 이 영상 어디서 구한 거지? 공개 훈련 행사예요. 아버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괜찮아. 내일이나 잘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10년간의 경험이 그런 의심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의 도전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죠. 내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경력의 끝에서 마지막 보고서에 오류를 남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FSB 본부 지하 4층의 데이터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현장 정보에 목숨을 거는 동안 저는 항상 데이터를 신뢰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해석한다면 말이에요. 알렉세이 체르노프입니다. 군사 시뮬레이션 아카이브 접근 권한 요청합니다. 생체 인식 스캔을 마치자 무거운 강철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가상 시나리오에서 테스트하는 러시아의 비밀 무기였죠. 저는 한국 관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K2 전차 효율성 지수, K9 자주포 대응 속도, 한국형 SLBM.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며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효율성 지수가 러시아의 최신 T-14 아르마타와 거의 맞먹었죠. 자주포 대응 속도는 오히려 우리보다 빨랐고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시뮬레이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실전 조건이 아닌 가상 환경일 뿐이야. 과장된 선전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가 반복됐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의 드론 통합 작전 능력이었죠. 러시아와 중국보다 훨씬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데이터 오류인가?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결과는 변함없었죠. 한국의 군사력이 그동안 우리가 평가해온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전자전, 드론 작전, 정밀 타격 분야에서요. 분석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에이전트가 들어왔습니다. 펠드만 차장의 부하였죠. 국장님, 차장님께서 보고서 진행 상황을 물으십니다. 전해주게.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에이전트가 나가자마자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혹시 한국군 장비의 실전 데이터가 있나? 공개된 것 말고 실제 훈련이나 작전에서의 수치 말이야. 아버지, 갑자기 관심이 생기셨네요.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비밀이에요. 몇 분 후 안나는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경력의 FSB 간부가 단순한 데이터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놓치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죠. 파일을 열자 놀라운 정보들이 펼쳐졌습니다. K2 전차의 실전 사격 정확도, K9 자주포의 연발 능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률이었어요. 82%.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의 초기 개발 단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이곳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정보를 분석했죠. 그리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만약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면, 그들이 단순한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면,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작전 지휘 체계를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러시아의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와 달리 한국은 현장 지휘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분산형 지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도는 믿을 수 없군. 저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펠드만 차장과 마주쳤지만 그를 무시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략군사 분석국장으로서 지난 30년간 저는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부속물로만 여겼죠. 그게 제 마지막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2025 아시아 전략 지형 보고서 초안을 찢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펠드만의 부하 중 하나였죠. 체르노프 국장님, 차장님께서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하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네.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해. 에이전트가 나가자마자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안나,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해. 가능하다면 실제 작전 훈련 영상이나 디지털 지휘소 내부 모습 같은 것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평소에는 한국에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해. 러시아를 위해서. 알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몇 시간 후 안나는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군의 최신 디지털 작전 지휘소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지휘소 내부에는 3차원 홀로그램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여러 장교들이 태블릿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큰 화면에 표시된 실시간 드론 피드와 AI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러시아의 지휘 체계는 항상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고 현장의 지휘관들은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 속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앙 지휘부는 그저 승인하고 지원할 뿐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은 드론, 위성, 지상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있었죠. 그 반응 속도는 러시아 시스템의 몇 배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군대를 운용했고 저들은 전쟁을 준비해왔군.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실전을 위한 체계와 단순한 관리를 위한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신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해왔지만 이 영상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군의 킬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4분 이내에 대응 타격을 완료하는 체계였어요. 러시아의 대응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었죠.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 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펠드만과 그의 세력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 답답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싸움터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AI 시스템과의 연동은 완벽에 가까웠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드론 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전력이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한 단계 앞서 있었죠.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적을 주시해왔는지도 모르겠군. 저는 안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맙다. 안나,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해. 더 있나? 아버지, 이제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정보들은 공개된 것이 아니에요. 알아. 조심해.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죠.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의 분석이 잘못됐다면, 러시아가 한국을 오판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재앙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FSB 본부 내 무기 체계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무기 체계와 수출 현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죠. 세르게이,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 자료를 모두 가져와. 제 부하 세르게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자료를 요청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국장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냥 가져오게. 그리고 이 일은 펠드만 차장에게 보고하지 말게. 세르게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약 30분 후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의 한국 무기 수출 데이터입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이미 놀라운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지난 5년간 300% 증가했고 이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에 이어 4위.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인도, 폴란드, 터키, 이집트.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고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그들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이미 세계 9개국에서 운용 중이었고 성능 평가에서는 러시아의 동급 자주포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문건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미 중동과 유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되어 전투 경험을 축적 중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무기를 실전에서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전략적 확장이야. 저는 자료를 넘기며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판매를 통해 전 세계 전장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각국에 배치된 한국산 무기들은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 무기 개발에 활용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 계약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크렘린궁의 첨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러시아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한 미국의 보호령이 아니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나였어요. 아버지,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한국의 무기체계 실전 적용에 대한 내부 보고서예요. 보내줘. 몇 분 후 저는 안나가 보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K9 자주포의 성능, 중동에서 운용 중인 FA50의 임무 수행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 한국의 잠수함과 구축함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작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무기를 테스트하고 있어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팔고 그 무기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하고 다시 더 발전된 무기를 개발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오판했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분석과 경력에서 이런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략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FSB 본부에서 특수작전 정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특수부대와 비핵 전력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국장님, 이쪽으로 오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수작전 정보실의 책임자 이반이 물었습니다. 그는 오랜 현장 요원 출신으로 특수부대 작전에 관한 한 러시아 최고의 전문가였죠. 이반,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T-707 특임대와 UDAL에 관한 것. 이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물론이죠, 국장님. 하지만 왜 갑자기? 그냥 가져오게. 이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에 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707 특임대는 대테러 작전을, UDTSEAL은 해상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장비도 최신식이었죠. 눈에 띈 것은 최근 몇 년간 이들 특수부대의 해외 파병 경험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구출 작전, 그리고 여러 국제합동 훈련에서 그들은 미국, 영국의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합동훈련 영상이 인상적이었죠. 이반은 컴퓨터를 조작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707 특임대원들이 건물 진입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정확했고 K1A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야간 작전 능력이었죠. 이들의 야간 작전 능력은 우리 스페츠나즈와 맞먹어. 아니,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군. 이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은 이어서 UDTSEAL의 해상 침투 훈련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최신 수중 호흡기와 침투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수중 드론과 연계한 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이 드론 활용법을 봐. 지난 시리아 작전에서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 이반은 감탄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 영상은 한국의 특수부대가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그들의 드론과 통합작전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개인 병사가 휴대하는 소형 드론부터 중형 공격 드론까지 완벽하게 통합된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특히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은 러시아의 것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이반, 한국의 핵 억제력은 어떤가? 국장님,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비핵 억제 능력은? 이반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잠수함 전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에 관한 자료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핵 없이도 상당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TH와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KSLBM은 없이도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하는 독특한 사례였어요. 그들의 전략은 정밀 타격 능력, 강력한 방어 시스템, 그리고 유사시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재적 핵개발 능력은? 국장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결정만 내린다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자력 기술, 미사일 기술, 그리고 과학적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평화적인 국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군사적 역량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반,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단순한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독자적인 위협으로 본다면? 이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 겁니다. 국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질문은 이제 분명했어요. 러시아는 한국을 동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위협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미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맙네, 이반. 이 정보는 매우 유용했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어. 한국의 SLBM 개발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알려줘. 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동맹이 아닌 위협으로 볼 준비가 됐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러시아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펠드만 차장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제 발견을 공식적으로 보고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러시아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체르노프, 들어오게. 자네의 보고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펠드만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가문 출신답게 그는 권력의 상징을 좋아했죠. 4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FSB 차장이라니 그의 야망은 분명했습니다. 차장님, 보고서 작성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우리의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 특수부대, 무기체계, 그리고 전략적 위치에 대해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펠드만은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듣는 듯했지만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체르노프, 이건 다 가짜 데이터일 뿐이네. 서방의 선전에 속았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속국일 뿐이야. 하지만 차장님, 이 데이터들은 우리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실전 영상, 무기 체계 평가까지 모두요. 그래서 한국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전략적 관심사가 되나?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야. 작은 반도국가 하나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펠드만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를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차장님, 만약 우리가 한국을 오판한다면 향후 아시아 전략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기 수출국 4위고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핵 개발 능력도 그만. 체르노프, 자네 나이가 많아 은퇴가 가까워졌다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건 현명하지 못하네. 펠드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보고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보고서는 원래 계획대로 작성하게, 한국은 기존 평가대로 유지하고 미국과 중국에 집중하라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며 저는 이미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요원들도 거리를 두는 듯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펠드만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제 평판을 훼손하고 발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시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나, 위험해.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아버지, 한 가지만 더요. SLBM 관련 마지막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안나가 보낸 파일은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SLBM 잠수함 영상과 함께 일주일 내 핵무기 생산 가능 평가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전략적 군사 강국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FSB 경력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을 앞에 두고 묵살당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잘못된 적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오판은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체르노프 국장님, 펠드만 차장님께서 귀하의 컴퓨터와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보안 점검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남기고 러시아를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 그녀의 안전도 확보해야 했죠. 알겠네. 하지만 먼저 개인적인 연락을 좀 해야겠어. 요원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마지막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FSB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문대를 통과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제 보안 카드가 문제 있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펠드만의 지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경비원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해야 해서 곧 은퇴니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제 짐이 이미 정리되고 있었어요. 펠드만의 부하 중 하나가 서류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차장님의 지시로 당신의 사무실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부로 휴직 처리됐습니다. 저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펠드만은 제 발견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를 빨리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알겠네. 하지만 내 개인 물품은 직접 정리하고 싶군. 요원이 나가자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미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30년 경력의 FSB 간부가 백업 계획 없이 움직일 리 없었죠. 저는 숨겨둔 USB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재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발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문서였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 아닌 군사적 맹수로 재정의 하고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전면 수정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단순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오판한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작은 동맹국이 아니다. 군사적 맹수다. 저는 보고서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세 곳에 전송했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 보안 서버로, 또 하나는 FSB 내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안나에게였죠.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펠드만이 경호원 둘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체르노프, 보안 규정 위반으로 즉시 퇴거 조치하겠네. 컴퓨터는 그대로 두고 나가게. 저는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마쳤으니 저항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블라디미르. 하지만 언젠가 자네는 내가 옳았음을 알게 될 걸세.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야. 은퇴 후에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FSB 본부를 떠나는 제 뒤로 30년의 세월이 남겨졌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방금 완수했다고 느꼈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나였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보고서 받았어요. 안나, 이제 위험해. 당신도 서울에서 주의해야 해. 펠드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이미 조치를 취했어요. 보고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 필요하면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퇴임식도 없이 경력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임무만큼은 완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펠드만이 곧 사람을 보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안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 러시아를 위해 진실을 지켜다오. 다음 날 아침, 모스크바의 한 미식 카페에서 저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제 보고서의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기까지는 단 이틀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내부의 작은 정보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서방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FSB 전략 분석국장의 충격적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영국과 미국의 정보 채널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국제 뉴스 채널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FSB 간부의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나였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여기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비상이 걸렸고 저도 감시를 받고 있어요. 예상한 일이야. 괜찮니? 네. 걱정 마세요. 유엔 군사전략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원하는데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 제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군요. 도와줘.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해. 이틀 후,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은신처를 떠나 핀란드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러시아 뉴스를 확인했어요. 펠드만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체르노프의 보고서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이성을 잃은 것 같군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는 알아가고 있었죠. 한 주가 지나고 국제 정보기관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정보 분석가는 한국은 숨겨진 맹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핀란드의 작은 호텔에서 저는 안나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엔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대한민국 재평가된 군사 강국이라는 제목이에요. 당신의 데이터와 분석이 모두 담겨 있죠.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놀라게 될 것이다. 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니? 네, 그 문장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창밖의 핀란드 숲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경력이 이런 방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지만 때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난 이제 은퇴한 늙은이야. 하지만 너는 계속해야 해. 세계는 더 많은 진실을 필요로 해. 통화를 끝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이제 러시아 정보국의 역사에서 주석이 아닌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단순한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 전략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대국으로요. 창밖에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그것과는 다른 핀란드의 눈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알렉세이 체르노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을 향한 러시아의 오만한 시선이 어떻게 큰 오판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군사력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알게 되었네요. 체르노프의 용기 있는 보고서가 러시아와 세계의 시선을 바꾸었듯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유괴소였습니다.